자, 두 번째 이어서 세계유산 관광 입장료 현황과 과제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관광업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따른 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지에서 세계유산은 방문객 유치라든지 아니면 수입 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계유산을 비롯해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인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북경에 있는 6개의 세계유산이 입장료 인상을 발표한 후에 전국의 관광지에서도 입장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광지 입장료의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인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입장료 제도와 비교한 연구라든지 입장료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라든지 등등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런 입장료의 어떤 실태와 제도를 사례로 들어서 현지 관리 운영과 그 다음에 입장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장료 관련 제도와 법률입니다. 1985년에 중국은 세계유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보다 3년 빨리 이제 체결을 했는데 2020년 현재 55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60건이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55건의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연유산이 14건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 경관을 포함한 5건, 문화적 경관이 있는 이 5건을 포함한 문화유산이 37건, 그 다음에 복합유산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녹색으로 표시를 한 것이 자연유산이고, 그 다음에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문화유산, 그리고 녹색과 이 황색이 반반씩 절반씩 섞여 있는 것이 복합유산입니다. 이 중국 전체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에 물론 이쪽에 서쪽 지방에도 일부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동서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동쪽 지역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주로 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서남 지방에 집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유산을 합해서 등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34개의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27개의 행정구역에 이 세계유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4건 이상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 곳 5개 행정구역에는 총 25건의 세계유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한 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국에서는 관광자원을 분류 평가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경관 명성지구는 국가급과 그 다음에 성급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풍경 명성구라고 합니다만은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자산 가운데 45%가 국가급과 성급 경관 명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여유경구, 즉 관광 경관 명성지구의 줄임말입니다만은 여유경구는 A급부터 시작해서 A가 5개인 급, 호텔로 치면 5성급 호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식으로 차등화, 즉 서열화를 시켜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평가인 5성급, 즉 A가 5개인 경관 명성지구가 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그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뛰어난 관광경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료가 이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역사와 발전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세계유산 가운데 관광지로서 개방되어 있는 구역의 입장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경우는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건물인 그 성, 뭐 만리장성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남창시에 지금 조성된 뭐 성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필요하고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의 경우는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 시설을 이용하려면 또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유산에는 복수의 관광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관광지 입장료 제도의 어떤 발전을 크게 우리가 이제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80년 이전입니다. 여유경구, 즉 관광 경관 명성지구다. 이 경관지구는 모두 중앙정부의 각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 다루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의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인 화교들, 뭐 홍콩, 그 다음에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마카오, 대만 관광객에 대해서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국내인들과 외부인들의 입장료 가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객에게는 외국 등의 관광객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반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유경구, 즉 경관지구 관광은 국가급 특별 경관지구와 그 다음에 일반 경관지구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국가급 특별 경관지구는 일정 규모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관지구를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물가국과 관련 기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경관지구는 국가급 특별 경관지구 외의 경관지구를 말하는데 이때 이 입장료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입니다. 1996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표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996년부터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이중 가격제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 후에 입장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조례가 공포되면서 제도가 한층 충실해지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입장료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연대별로 발표기관과 입장료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998년, 지금 여기 황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199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큰 변화가 생깁니다만은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이라고 할 거예요. 여유법. 여유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가격과 관광 면에서 입장료의 어떤 하나의 큰 틀을 규정하는 이런 두 가지 법적 제도가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9년에 공표된 열암 참관 전문표 가격관리 변법이라는 입장료 관련한 법이다. 그죠? 이 관광지 입장료 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006년에 풍경명성지구 조례라고 해서 이것은 경관명성지구 입장료 관리를 이때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국가급 특수관광지의 어떤 입장료 시설과 관리 권리를 서서히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인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입장료 관리를 이제 규제하게 되고 위반 행위를 이제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통달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달 내용은 점점 이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통달을 받은 통지를 받은 지자체는 현지 상황에 맞게 지방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입장료 관련 이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의 어떤 규제가 많고 내용도 이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특화한 법률도 있는 것을 보면은 국가가 입장료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입장료 수입의 어떤 용도 사용처에 관한 법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입장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유산과 관련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세계유산 87곳의 입장료를 우리가 온시전, 즉 성수기와 오프시전, 비수기로 나누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 가장 저렴한 곳이
15위안. 다음에 가장 비싼 곳이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248원 위안. 엄청나게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보게 되면은 평균 95위안의 입장료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료 가격마다 세계유산의 수를 표시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표입니다. 우리가 이 입장료 가격과 사람들의 어떤 평균 수입 관계를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국가통계국 수치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국민 1인당 월 평균 수입이 도시의 경우 약 2,801위안이었고 그 다음에 농촌의 경우는 1,030위안인데 이 성수기 평균 입장료 95위안은 도시의 경우는 3.4%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농촌의 경우는 9.2%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인의 평균 수입은 농촌의 2배 이상이고 입장료가 농촌의 평균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16년 그 중국 국내 여행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한번 보게 되면은 도시인은 1,009위안, 농촌은 570위안 정도입니다. 유산 종류별로 이렇게 성수기 입장료를 보게 되면은 문화유산의 평균 입장료는 84위안이고 그 다음에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210위안, 복합유산은 154위안. 그래서 자연유산은 문화유산보다도 약 한 2.5배 정도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복합유산은 문화유산보다도 1.8배 정도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세계유산 가운데 성수기, 온시즌과 그 다음에 비수기를 나누어서 입장료를 정한 관광지가 35곳입니다. 모두 이제 비수기가 성수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또한 유산 내부의 어떤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로프웨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와 별도의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관광객층에 따른 어떤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경로우대 등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할인이 반값 혹은 무료로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산의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언론 기자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교사라든지 아니면 관광 가이드 등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할인도 있습니다. 또한 비수기 이외에도 국경일, 경축일, 그다음에 아니면 세계유산의 날 등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요금, 그다음에 할인 등 입장료가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무릉원 풍경 명성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무릉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호남성 서남부인 그 장가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2년에 무릉원의 자연경관과 역사지역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유산 등재 조건 10가지 중에서 7번째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등재가 됐는데요. 세계유산 구성 요소로서 주로 이 물왕원 풍경, 그다음에 명성지구를 중심으로 황룡동이라든지 황룡동 풍경지구라든지 아니면 보봉호 풍경지구 등 인근 주변에 4개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왕원 풍경 명성지구에는 장각의 삼림공원, 그 다음에 천자산 등 또 4개의 자연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이 물왕원 자연경관과 역사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러지? 왜 이게 링크가 안 되죠? 잠시만요. 하이퍼링크가 안 돼. 아니, 이런 불상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걸어두든지 아니면 말미에 링크 주소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허설 할 때는 잘 됐는데 왜 이러지? 자, 어쨌든 이 물왕원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입장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248위안이라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권이 있는 어떤 장소를 제외하면은 가장 비싸고 물왕원 풍경 명성지구 내에는 뭐 에코버스라든지 아니면 로프웨이 등 관광 자원을 이제 설비하고 에코버스 이외의 교통수단은 모두 별도 요금을 하는 형태가 중국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에는 일반적이라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물왕원 핵심 경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장각의 물왕원 풍경지구라는 기관과 그 다음에 국가 삼림공원 관리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가 3개의 로프웨이와 엘리베이터를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왕원 핵심 경관구역 외에 뭐 황령동 풍경지구라든지 아니면 보봉호 풍경지구 등 3개의 관광지구도 각각 다른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왕원은 관광개발이 이제 진전됨에 따라서 이 관리제도, 그 다음에 관리 조직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로 인해서 도로와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지역이 이제 통합되어서 유람할 수 있도록 세계 지역이라는 것은 세계 유산을 둘러싼 세계 지자체, 즉 현이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람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입장료가 사실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입장료를 지금 이 표에 이제 쭉 이제 보시게 되면은 두 번 인상된 것 외에 입장권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이라든지 아니면 연간 입장권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그죠? 등등 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 관련된 제도는 국가의 어떤 법률을 토대로 호남성 지자체가 제정한 입장료 규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이렇게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사실 245위안이 정해진 것은 2005년이다 그죠? 기본 입장료 182위안에 플러스 이 세계유산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에코프스 65위안 이때 이제 사실 245위안이 됐습니다. 위안인데 원유로 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장료가 많이 변화 생겼고 2015년에는 이제 보험료 이제 3위안까지 더해져서 248위안. 어쨌든 이 세계유산 관광과 관련해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은 이 248위안 줘도 별로 이렇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구성과 이제 용도인데, 2000년과 2005년의 입장료와 관련한 이제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그 구성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05년 입장료 인상은 앞서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다음에 자원 유상 사용비 증가에 따른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항목은 입장료 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항목의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산보호와 관련해서 상정된 항목으로서 2000년의 입장료 구성 가운데 이 경관구역 자원보호비는 사실 7%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 경관자원보호비가 사라졌고 자원유상 사용비에 아마 사라졌는데 이 자원유상 사용비에 포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입장료 수입을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제가 이제 좀 세세한 자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현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현재 무릉원 풍경명성지구의 관리국에 배분된 이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관지구의 일상 운영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규모의 보수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그죠? 도로 정비 같은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 지자체에 특히 이제 무릉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 무릉원 행정 운영 비용 80%가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롱원 풍경명성지구의 입장료 248위안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입장료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어떤 교통수단은 별도 요금이기 때문에 관광 비용은 어떻게 보면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 이 막대한 운영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 비용의 80%를 입장료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 입장료 수준이 아니면은 정말 운영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산관광의 입장료와 관련해서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많은 입장료에 관련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통달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은 현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통달 규제로 인해서 관광지에서는 어떤 시기라든지 아니면 입장객, 그 다음에 어떤 입장객이냐, 관광객이냐, 그 다음에 유효기간 등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다양한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장료 인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그다음 지방정부, 즉 지자체의 어떤 실시 상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중앙정부의 법률이 이제 제정 공표된 후에 지자체 법률의 어떤 실시 상황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 입장료의 어떤 현황과 우리가 그 변화를 보면은 입장료는 문화유산보다도 자연유산 쪽이 비싸고 그 가격도 15위안부터 200위안을 넘는 곳까지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자연유산과 복합유산에서는 입장료 외에도 지구 내의 어떤 교통수단 이용은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광 비용이 비싸집니다. 또한 최근 입장료의 어떤 잦은 인상,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과 그 사용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한 이 재원은 입장료 수입 외에 주로 이제 정부 보조금과 그다음에 관광지 보조금과 그다음에 관광지 경영 수입입니다. 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많은 유산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과 사실 유산을 잘 경영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이 중요합니다. 두 개의 수입이 얼마나 유효하게 유산 보호에 이용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제도에는 입장료 수입의 구체적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무릉원의 사례는 입장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프라 건설과 관리 운영비가 증가한 점이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관리국에 배분된 입장료 수입은 모두 일상관리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관리 운영 비용의 80%를 차지합니다.
예. 그런 반면에 다른 수입이 적고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세계유산 보호와 입장료 관리에 관한 어떤 법제도의 실시 사항을 우리가 사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설정과 어떤 이용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로부터 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입장료를 설정하는 과정, 다음 실제 입장료 수입 이용 현황을 사회에 다시 공개를 해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유산관리기관은 사회 기부를 촉진하고 경영사업을 늘리는 등 전반적인 어떤 수입을 늘려서 관리 운영에 충당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의 강의는 쭉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세계유산 입장료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 연구를 하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유산관광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교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